네,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일정을 확정지었습니다. 오늘 시그널픽에서는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을 모시고 자세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전당대회가 7월 23일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더라고요. 다음 주부터는 후보 등록을 시작을 하는데 가장 큰 관심은 역시 한동훈 전 위원장인 것 같아요. 출마는 할 것 같고 출마 선언 시점이 언제가 될까가 궁금한데 좀 얘기 들으신 게 있을까요? 지금 아무도 안 하잖아요. 출마 선언을. 불출마 선언만 예, 나왔습니다. 불출마 선언 한 번 하고 이제 기자분들이 문의를 해요. 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23일 그러니까 일요일에 출마 선언한다. 뭐 확인 뭐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저는 들은 바는 없고 아마 좀 거의 마지막쯤에 하지 않을까. 다른 분들 출마 선언하고. 아, 그러면 후보 등록이 24일, 25일인데 후보 등록 마지막 날 정도에 직접 밝힐까요? 글쎄요. 그러면 너무 늦을 것 같고 네. 선언이니까요. 예. 아마도 요번 주 그러니까 월요일 화요일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이 등록이니까 네. 거기 임박해서 23일이라고 추측하는 근거가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보이긴 해요. 그쵸. 빨리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요일에 좀 중요한 선언들을 많이 하는 편이고 그렇죠. 그리고 후보 등록 전에 하는 게 좀 그렇죠. 이미 너무 또 나온다는 게 기정사실화처럼 돼버려서 그렇죠. 그런 건 있는 것 같고 저희가 여론조사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어제 발표된 조사입니다. 결과를 보면 일단 한동훈 대세론이 좀 굳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게 파란색이 전체 지지율이고 빨간색이 당원들, 그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상대로 한 조사인데 보면 좀 비등비등해요. 전체 지지율에서도 유승민 전 대표와 오차범위 내고 당 지지층으로 가게 되면 좀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는 걸로 나오거든요. 저것만 보면은 확실히 한동훈 대세론인데 저것도 여론조사다 보니까 실제 당원 민심은 어떤지 뭐 이걸 놓고도 의견이 좀 다르더라고요. 느끼시기엔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제 제도가 당원 80에 민심 20인데 그 민심도 국민의힘 지지층 더하기 지지정당 없다. 요 분들에 대해서만 20을 넣는 거잖아요. 네. 그럼 지금 저 여론조사도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에 대해서 조사한 수치는 59% 지지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저는 당원의 마음과 저분들이 당원인지 아닌지는 모르죠. 당원의 마음과 국민의힘 지지층의 마음이 그렇게 다르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동안 역대 뭐 전당대회에서도 그런 결과가 있고 하니까 아마 지금 만약에 그냥 선거를 한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되겠죠. 어제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대한 이 기류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이거잖아요. 어대한은 당원 모욕이다 이런 발언을 내놨어요. 실제로 당심은 좀 다를 수 있는데 좀 몰아가는 것 같다 이런 얘기였는데 이 말은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철규 의원 말씀은 당원들이 결정을 하기도 전에 미리 이렇게 어떤 특정인이 당선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당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선거를 앞두고 그렇게 하는 게 정치 도의에 맞냐? 아마 그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뭐 다른 해석도 가능하겠지만은 그런 어떤 뭐 당 이 전당대 흥행도 중요하니까 미리 그렇게 해놓으면 뭐 아무도 안 나올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도 하실 것 같아요. 그런 차원의 염려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긴 뭐 실제로 투표를 해봐야지 누가 되더라도 뭐 어느 정도 득표율로 될지 이런 것도 나오는 건데 결과가 거의 정해진 것처럼 얘기가 하다 보니까 지금 또 하나 궁금한 것은 한동훈 전 위원장이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그때 같이 최고위원 후보들 같이 나올 만한 뭐 러닝메이트 성격의 또 다른 사람들이 같이 등장을 할 거냐 이게 좀 궁금한 부분인데 좀 물색은 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제가 듣기로는. 뭐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사실은 지난번 작년 전당대회 때도 이런 얘기는 별로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뭐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어떻게 페어링을 해서 그룹핑을 해서 나오냐 이런 얘기가 없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저희 당원 당규 때문에 아마 그렇다고 봐요.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에 4명이 뭐 거리되거나 뭐 사퇴하거나 하면 비대위로 자동으로 전환된다. 이 규정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생각이 다른 분들이 최고위원이 다 되면 혹시나 그 지도체제 안정성이 많이 해쳐지지 않을까.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생각이 비슷하거나 소위 뭐 친한 이런 분들이 많이 나와야 되지 않냐. 아마 이런 관점의 관심으로 보이는데 저는 이거 별로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봐요.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당의
기반이 없잖아요. 예, 없죠. 비대위원장 했지만 한 108일 정도밖에 없었고 네. 거의 대부분 시간은 그 선거 유세하느라고 뭐 서울에 있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런 차원에서 소위 말한 친한이라는 세력을 만들 시간이 어디 있었겠으며 기회도 없었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굳이 친한이라는 사람을 당 내에서 찾는다는 게 힘들 거다. 네. 저는 역으로 여당이라는 저희의 위치를 볼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예를 들어 당대표를 됐다. 생각이 좀 다른 분들이 최고위원이 됐다 하더라도 이렇게 막 드러내놓고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서로 각을 세우고 그럴 상황이 벌어질까요? 그러지 않으리라고 봐요, 저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을 잘 수습해서 이끌어 나가면 예. 그분들이 오히려 친한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해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별로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누구를 같이 이제 들어갈 사람들을 짜서 들어오는 건 중요하지가 않고 이제 들어와서 뭐 또 바뀔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네,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요. 제가 예. 볼 때는. 다른 당권 주자들 얘기도 좀 짚어보면 일단 대세론이 굳어지다 보니까 출마 선언을 아직까지도 아무도 안 한 상황인데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불출마를 제일 먼저 선언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얘기를 한 게 지금 이 당권을 놓고 벌이는 이제 쟁투 이걸로 좀 비판을 했습니다. 불출마를 좀 선언한 게 어떤 구도의 변화가 좀 생길까요? 안철수 의원의 불출마 선언. 전당대회만 생각한다면 안철수 의원도 분명히 가능성이 높은 후보였는데 빠지셨으니까 그 안철수 의원으로 향하던 표심이 어디로 갈지가 이제 관심이 되겠죠. 예. 안철수 의원이라고 생각하면 저희 당 주류하고는 좀 생각이 다른 뭔가 당을 좀 바꿔보자. 네. 당이 좀 바뀌어야 된다. 예.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지지할 공산이 크죠.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지금 출마가 예상되는 각각의 분들에 대해서 그 공식을 대입을 해보면 네. 안철수 의원으로 향할 수 있었던 표가 어디로 갈지는 자명하지 않겠습니까? 자명하다. 어디로 향합니까? 예. 뭐 당을 바꿀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질 수 있는 후보로 가겠죠. 예. 네. 지금 이 얘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언론에서 친윤 친한을 자꾸 갈라치기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철규 의원의 말도 아까 뭐 윤희석 대변인은 그 당원들의 어떤 마음이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뭔가 이제 결론이 난 것처럼 하는 거에 대한 얘기다 하셨지만 그게 또 견제론으로 해석이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한동훈 대항마로 내세울 친윤 주자를 찾고 있다. 거기에 뭐 나경원, 윤상현 이런 분들이 거론이 되는 상황이에요. 친윤 주자라고 뭐 누구 한 명이 정해져가지고 출마를 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세요? 근데 그 친윤이라고 저는 이제 당 대변이기도 하지만 예. 다 친윤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네. 그 친윤 안에서 뭔가 생각이 다를 수 있는 여지는 있겠지만, 근데 지금 친윤으로 누구를 설정을 해서 출마시키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그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대립 구도로 딱 보고 네. 거기에 반대되는 어떤 인물을 내세운다 이제 이런 뜻인데 그런 차원으로 친윤을 아주 축소해서 본다면 나경원 의원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건 사실이에요. 당 내외에서. 예. 근데 제가 볼 때 나경원 의원도 고민이 참 많을 겁니다. 뭐 다 아시지 않습니까? 지난번 전당대회 때도 그렇고 네. 그리고 총선 때도 제가 기억하기로 나경원 의원이 여당 내 본인이 당선이 되면 여당 내 야당 역할을 하겠다. 예. 뭐 이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갑자기 이철규 의원이 말하는 어떤 뭐 예를 들어 찐윤 후보처럼 이렇게 나오게 된다. 예. 그게 잘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설득이 잘 안 되잖아요. 지난해 전당대회 과정을 좀 기억을 하는 분들은 그래서 나경원 의원도 어떤 식으로 포지셔닝해서 출마를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많을 거다. 만약 출마를 생각하신다면. 네. 그래서 저는 나경원 의원이 출마를 하실 거면 이제 말씀을 하실 거 아니에요. 본인이 왜 나가고 나가서 네. 뭘 할 거고 나는 누구고 이런 얘기를 하실 겁니다. 네. 무슨 말씀하실지가 너무 궁금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마찬가지예요. 뭐 어떤 거를 들고 전당대회에 나오냐 예. 이게 굉장히 관심이 된다는 거죠. 메시지가 중요한 그럼요. 처음에. 예. 뭐 사실 특정 계파에서 미는 후보다 이거는 나경원, 윤상현 두 분도 별로 원하는 그림은 아닐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예. 여당이니까요, 우리는. 네. 이런 건 좀 어떻습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을 좀 공격하는 쪽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좀 보수 정체성이 없는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변 인물들을 좀 거론도 하고 기본적으로 보수 정당에서 오래 몸담았던 정치인은 아니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게 사실 당원들 투표율이 80%나 반영이 되는 당내 선거에서는 영향이 좀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요, 윤석열 대통령도 저희 당에서 정치하신 적이 없어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대선 후보 가는 과정에서 그런 뭐 논란이 좀 있었죠. 예. 그런데도 압도적 지지로 당심으로 대선 후보가 되신 분이잖아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 주변 인물들에 관한 얘기가 살짝 어느 언론에 보도가 됐다가 예. 금방 삭제가 됐고 그게 이제 사실이 아닌 걸로 이제 가는 분위기인데 네. 그 주변 인물들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김경률, 그다음 뭐 마포의 김경률 최고위원 대신에 공천을 했던 뭐 한문경 뭐 이런 예. 분들 얘기를 하는데 당에서 공식적으로 영입을 한 거예요. 네. 김경률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없던 사람을 데리고 온 거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원래 그런 분들과 가까운 사람이어서 그 분들하고 같이 정치를 하는 사람이냐, 이런 해석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기가 좀 어렵다. 네. 108일 동안 있었던 기간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되는 과정 굉장히 급박했단 말이죠. 네. 뭘 준비해서 누구를 데리고 오고 그럴 상황이 아니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드러난 상황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연결하는 데 있어서 예. 논리 구조가 많이 깨져요. 그러니까 드러난 것만 가지고 해석하기는 무리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본인이 만약에 등판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계속 정체성 얘기라든지 뭐 한동훈은 좌파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예. 이 정체성에 관련된 부분이 아무리 허위를 하더라도 예.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네. 당원분들, 우리 80%에 해당하는 예. 투표권을 가진 이 당원분들은 그런데 당연히 예민할 수밖에 없고, 지금 이렇게 저희가 총선 성적도 안 좋은 상황에서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이건 한 번 정도 확실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라고 보고, 예. 언론에 질문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네. 윤희석 대변인은 혹시 최고위원 출마 안 하시나요? 제가요? 예. 저는 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예. 저는 그 지도부에서 대변인 일을 계속 하니까 뭐 특정 후보나 뭐 그런 전당대회 관련해서 제 의사를 드러내거나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예. 최고위원은 아무나 나가는 게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급이 돼야죠. 예, 급이 된다고 다들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겸손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겸손이 아니라 사실이 그래요. 예. 민주당 얘기를 좀 넘어가 볼게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어제 이재명 맞춤형 당원 개정안을 완성을 했습니다. 뭐 민주당에서는 이재명용이 아니다라고 말은 하고 있어요. 근데 하지만 유력한 대선 주자가 이재명 대표밖에 없다 보니까 이 당권 대권 분리 규정은 당연히 이 대표 연임을 염두에 둔 거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 민주당의 당원당규 개정은 이재명이라는 존재를 빼고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억지로 그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박찬대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너무 착하다, 이재명 대표가. 너무 착한 이재명 대표다. 그런 식으로 정치를 희화화하는 상황까지 민주당이 몰려있는 거. 그럼 왜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해야 되는, 여기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이재명 대표가 재작년 8월에 당대표 되고 그 전에 대선 후보 되고 이 과정에서 당이 완전히 획일적으로 돼 있다. 이재명 대표가 흔들리면 당 전체가 흔들린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구조가. 예. 그럼 이재명 대표 계속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무리하게 당원당규 개정을 시켜서 계속 지금부터 시작해서 27년 대선 후보 가는 길까지 예. 그대로 그냥 일방통행 하겠다는 걸로 해석이 돼요. 일방통행을 하겠다. 여기도 민주당 같은 경우도 이재명 대표를 좀 견제할 만한 인물은 나타나지 않을까요? 현재로서 좀 보이는 것 같지는 않은데. 없잖아요. 민주당은 지난 전당대회 때 2등했던 후보를 몇 번이나 방해하면서 결국 공천 안 준 당입니다. 예. 근데 그때 분명히 얘기했어요. 2등했던 그 박용진. 예. 박용진 의원도 공천받는 당 만들겠다 해놓고 거꾸로 했잖아요. 예. 예, 그렇게 탄압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지금 이 상태에서 민주당 내에서 고개를 쳐들고 이재명에 대항하겠다고 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리더십이, 야,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에서 정말 세구나 생각하겠지만 역으로 한번 생각해볼 여지도 있어요. 예. 권력 기반이 이렇게 공고하지 않다. 그러니까 자꾸만 뭘 자꾸 바꾸죠. 네. 룰을 바꾸고 시스템을 바꿔서 예. 이재명 대표를 자꾸 보호하려고 그러고, 국회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법정 앞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예. 그 상황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검찰 수사와 관련된 언론 보도를 좀 비판하면서 검찰의 애완견이다 이렇게 발언한 게 연일 논란인데,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진실이 드러날까 두려워서 정상적 판단을 잃은 것 같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이 말에 대해서 사과를 하거나 뭐 정정을 하거나 번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발언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그 발언이 어떤 시점에서 어디에서 누구를 향해서 나왔냐를 한번 보십시오. 예. 법원 들어가기 직전에 기자분들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한번 들으세요 하면서 한 말이에요. 예. 작정하고 어디 뭐 제3의 장소에서 그냥 한 말이 아니라 네. 이 얘기는 그만큼 지금 이성을 좀 상실한 상태에서 발언을 했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왜 이 발언을 했느냐? 언론을 폄훼하고 언론에 대해서 이렇게 저급한 발언을 했다. 그 문제는 뭐 당연히 지적을 하는 거고요. 네. 그만큼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9년 6개월 1심 선고가 본인의 기소로 이어지는 네 번째 재판을 받아야 되는 이 상황. 예. 너무 아픈 거예요. 재판 3개가 있는데 네. 그건 뭐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이게 제일 무서웠던 거다. 예. 그거를 너무 이렇게 드러내시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까지 반응을 하나. 이런 거는 정말로 고수라면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예. 그냥 다 드러냈잖아요. 두려운 것이 드러나 버렸다. 두려운 거죠. 예. 형사 피고인이 지금 4번째 되는 건데 네. 저희가 볼 때는 아까도 뭐 서정욱 변호사랑 여러 얘기를 하시던데 네. 부지사 간 일을 지사가 아냐 모르냐 이 간단한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예. 거기에 대해서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언론이 그대로 써준다. 네. 그리고 이 얘기는 1심 판결,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을 안 믿겠다는 거고 예. 본인 나름의 뭐 민주당 전체가 됐든 네. 그런 식의 어떤 지배 구조를 통해서 뭐 결론을 막 바꾸고 싶어하는 뭐 이런 생각의 발로라고 봐요. 무리하죠. 예. 이 대표가 최고위 회의에서도 보통은 민생 얘기를 좀 주로 했고, 이런 대응은 이제 친명계 좀 강성 친명들이 발언을 하거나 아니면 이 대표는 또 그런 식으로 법원에 출석하면서 하고 이랬었는데, 어제는 최고위 회의에서도 본인의 어떤 관련된 사법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었어요.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 좀 옹호를 하는 듯하면서 본인의 어떤 방어를 한 거였는데, 이렇게 공개적인 회의석상까지 사법 리스크의 어떤 그 반박의 장으로 삼는 진짜 속내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마지막 수단이 그거죠. 예. 원래대로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게 맞죠. 예. 대범하게 넘어가면서 본인이 이제 해결해야 될 거는 이제 뒤에서 해서 법정에서 얘기해야 되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이제 그냥 막 얘기하는 거는 거의 이제 수단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고, 민주당에 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렇게 지금 주장하는 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 쌍방울과 경기도 대북 사업을 이렇게 섞어서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예. 이화영과 쌍방울의 관계를 왜 이재명과 연결시키냐 이 얘기인데, 지금 이화영 1심 판결에 나오는 그 판결문의 내용들을 조목조목 보면 네. 그 주장이 다 기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렇게 많은 증거가 있는데 재판에서 9년 6개월을 받았다면 이화영의 그 변호인들을 탄핵을 하세요. 민주당은. 네. 그 변호인들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예. 법원은 증거와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서 재판을 하는 겁니다. 예. 법관들이 신문 보고 재판하지 않아요. 유튜브 보고 재판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재판장 안에서 싸워야 될 일을 왜 밖으로 끌고 나와서 엉뚱한 뭐 검찰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공격하느냐. 민주당 다시 한번 본인들의 위치와 본인들의 상황을 잘 파악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예. 마지막 질문으로요. 어제 국민의힘 박정원 의원이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해서 녹취를 공개를 했고, 의원총회장에서도 이거를 다 같이 좀 듣는 모습이 공개가 됐었거든요. 이게 사실 위증교사,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도 뭐 이미 녹취록 같은 경우는 증거로도 쓰인 부분인데, 음성이 나온다 보니까 좀 뭔가 새롭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게 검찰이 주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녹취록이다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더라고요. 이것도 마치 그냥 받아서 뿌렸다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시각은 물론 뭐 확인할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뭐든지 검찰은 악이고 검찰이 관여된 상황은 검찰의 나쁜 의도에서 비롯된 거다 이렇게 이제 전제를 하잖아요. 네. 그런 피해 의식이 결코 본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그래왔지 않습니까? 지금 박정원 의원이 이런 걸 공개를 한 거는 이 재판이 너무 늦어지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지연된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불편해하잖아요. 예. 그런 차원에서도 국민들께서 좀 아실 필요가 있고 네. 또 너무 지났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재판이 벌써 4개째예요. 이제 예. 시작이 되면 너무 복잡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 재판은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한 재판이 아니잖아요. 예. 1심이 아마도 9월쯤에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9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하는 거예요. 이거 틀었다고 해서 재판에 영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이거 틀었다고 해서 뭐 어떻게 뭐 바뀌는 건 없잖아요. 네. 그냥 국회의원이 본인의 정치활동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고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얘기하지 않는 이상 네. 민주당에서 이 건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